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가장 시스템을 구축할 가치가 있는 곳. 2. 위기에 처한 돌파구. 3. TSMC를 넘어서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00대 78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과 아시아, 한국, 대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총 비용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드는 비용을 100원으로 곱했을 때 한국, 대만은 78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은 63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이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지난 2021년 불확실한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제목으로 자체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10년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약 29%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그 이유로 부족한 정부 보조금과 건설비, 인건비, 전기, 수도 요금 등 상대적으로 비싼 각종 비용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법을 만들어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 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고 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 건설비가 더 치솟고 있어 미국에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엔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155%까지 상향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조건과 인플레이션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장 건설, 비용 반도체 보조금 상향 등 국내 투자 요건 개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투자 회의론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이 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 2030%가량 높은 건설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속도와 고객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단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수조 원의 손해를 볼 만큼 적게 투자와 건설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은 8년, 미국은 3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큰손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여야의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의 15% 상향 등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니세 있는 삼성이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 삼성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은 건설비가 애초 계산 170억 달러 약 22조 2천억 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50억 달러 약 3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인건비뿐 아니라 철강제 등 건축 원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15%인 이 정부 보조금도 3조 3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커지지만 공사비 증가폭 10조 5천억 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는데요. TSMC 역시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지 조성과 장비 도입의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은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커틀랜드 캐피탈의 커트양 회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TSMC의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공장은 TSMC나 대만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라밍툴루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반도체 보조금 규정이 초과이익 환수 기업 기밀 공개 등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용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힌 데다 여야가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으로서는 국지,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용인의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단지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찾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TSMC는 독일 정부와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놓고 보조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1위 도전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4월 당시 부회장 신분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 1위를 넣어 종합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2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의 38조 원을 더해 투자 규모를 총 17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여 만에 또 한 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규모 215만 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42년까지 삼성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의 우수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및 페니스 반도체, 설계업체 등 150곳이 들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라 평가받던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석권을 위한 본격적인 추격전에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오나노이아 파운드리 양산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 인가의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2025년 이나 후 2027년 1.4나노까지 계획 중으로 기술적인 면에선 TSMC를 능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 생산 능력이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15.8%, 58.5%를 기록하며 42.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격전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어황 악화에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사업 매출 현황도 먹거리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는 디램이었으나 반도체 한파를 맞은 지난해 파운드리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7조 164억 원 53억 5,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디램의 사업 매출 7조 2,103억 원 55억 4천만 달러보다 1,939억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디램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운드리는 수주형 사업이라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반도체 사업의 최대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주형 산업인 파운드리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53억 9,100만 달러, 7조 164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55억 4,400만 달러보다 2.8%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불황기를 맞아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회사의 최대 실적 효자인 디램을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디램 사업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파운드리와 불과 1억 4,900만 달러 차이로 역대급 반도체 한파를 맞아 삼성전자 매출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운드리 사업의 약진은 단순히 메모리 부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매출은 지난 4분기 1,005억 8천만 달러에서 47.6% 급감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매출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경기 영향이 낮은 파운드리 산업의 강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용인에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 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및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인 탭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미국 오스틴시 미 테일러 시신 생산지와 함께 생산 능력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 니은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이 결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발길을 갑자기 돌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 위기 속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 돌파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모바일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와 함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배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을 전분기 40.7%에서 45.1%로 기여명,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점유율은 40.6%에서 46.9%로 끌어올려 매출 부진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선단, 공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관련 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뿐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세계 굴지의 초거대 기업 삼성이 미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한국을 최대 생산지로 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KF-21 전투기는 KF-X 사업의 착수 이후 약 2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 이룬 집념의 성과인데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시간만큼 앞으로는 시련이 없을 것 같았지만 역시 현실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KF-21 전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향후 양산에 돌입해 해외 수출에 나서더라도 경쟁 기종의 견제 속에 수출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기종은 바로 미국의 전투기 F-16V입니다. F-16 기종은 오랜 시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 많은 분께서 잘 알고 있는 전투기일 텐데요. 어떻게 해외에서는 최신형인 KF-21과 F-16V가 비교 대상이 되었는지와 두 기종을 현재의 기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F-16V 전투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조되었으며 미국, 대한민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F-16C D형 전투기를 F-16V 사양으로 개량하고 있으며 미 공군 역시
F-16 전투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록히드 마틴이 F-16V 블록 70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면서 KF-21 전투기의 경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F-16이 4세대 전투기였다면 이번 성공한 F-16V 블록 70은 4.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KF-21과 해외 시장에서 겹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새로 발표한 F-16V는 최소 2060년까지 활약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미국 공군 참모총장 또한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F-16V는 비행 중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더욱 세분화된 신호 처리 능력을 갖춘 언F-83 이사 레이더와 개선된 미션 컴퓨터와 전자 아키텍처를 포함한 다양한 업그레이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F-21이 F-16V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F-16V는 이미 검증된 훌륭한 전투기이지만 KF-21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투기이고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둘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에 앞서 어떤 전투기를 선택할지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KF-21과 F-16V의 전투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기종 모두 다목적 전투기로서 공중전과 지상공격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F-16V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어 당연히 KF-21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멀리 날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F-21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세대 정도의 뛰어난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만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F-16V 역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미국의 제약 탓에 일부 기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비행기이며 향상된 레이더 및 무장 시스템과 함께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가 공중엄호와 지상 및 공중의 해상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적의 핵무기 시설, 화학무기 저장고를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KF-21과 F-16V는 각각 최신급 전투기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KF-21이 고속비행, 기동성, 무장과 레이더 시스템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KF-21은 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전투기로 미국에서 개발된 F-35와 유사한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KF-21은 국산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스텔스 기술과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5,400kg이며 F-16V보다 크고 F-35A와는 비교적 비슷한 크기입니다. F-16V는 F-16과 마찬가지로 다목적 전투기로 비행속도와 기동성이 높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22,000kg으로 KF-21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전반적으로 KF-21과 F-16V는 각각 국내 기술과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로 성능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크기나 무기 시스템 등에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스텔스 부분인데요. 우선 스텔스 기능 면에서는 KF-21이 한 수 위입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인 아시즈 감소율이 F-16V 대비 약 80%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항전 장비 부분에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들이 향후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F-16V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고급형 F-16 전투기로서 높은 신뢰도와 성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택하는 기종입니다. 물론 F-16도 초기에 만들어진 4세대 전투기 F-16AB 버전과 4.5세대 전투기 70 F-16V 버전은 거의 다른 전투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6V와 KF-21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설계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차이인데요. KF-21 전투기는 중형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초 설계 당시 소형 노후급 전투기로 제작된 F-16V와는 다른 점입니다. 최초 설계 당시만 해도 소형 노후급 전투기 F-16이 대륙을 가로질러 장거리 공격 비행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F-16V도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있지만 그만큼 레이더 반사 면적과 공기 저항이 증가하여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부 연료 탱크는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체가 중형 이상의 크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내부 무장창 장착을 위한 여유 공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고려한 KF-21 전투기는 처음 설계보다 크게 변경되었으며 내부 무장창 공간을 연료 탱크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KF-21의 내부 공간은 자유롭게 변환할 가능성이 높아서 KF-21 전투기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기체의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상의 차이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KF-21 전투기는 F-16V 전투기보다 더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문가들은 F-16V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며 한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을 대표하는 국산 전투기로서 국방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다하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함정 건조 분야의 상식을 박살 내버린 건데요. 그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텐데요. 최근 대한민국 연구진들이 플라스틱으로 경비함정을 설계하는 데 성공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현실화시킬 소재 기술을 이미 진작부터 준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놀라게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목표는 대양해군의 완성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넘어 외국의 영해나 공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건데요. 전투기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히어로 무비에 등장하는 헬리캐리어 같은 공중 모함이 개발되는 게 아닌 이상 한국가가 자신들의 영토 밖으로 투사할 수 있는 최강의 화력은 해상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대양해군을 구성하기 위해선 대공 대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배수량만 최소 3,000-5,000톤이 넘는 함정들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 힘세고 오래가는 대형 함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1990년까지의 연안 초계 위주 전력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의 기치를 걸고 함정들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일부에서조차 연안 수호 임무에나 집중하지 무작정 큰 함정만 만들면서 해군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원해 작전은 자신들의 영역이니 한국은 주제에 맞게 그네 임무에나 충실 안 하는 둥 되지도 않는 망발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분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축함인 정주대왕 함만 봐도 만재 배수량이 1,800톤에 달합니다. 단순히 배수량으로만 치환하면 만재 배수량 250톤의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을 무려 43대나 건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대한민국 연안에 빽빽하게 고속정을 채워 넣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방어만 생각한다면 이 편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해전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함정의 총합 배수량 톤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배수량이 더 무겁다는 얘기는 단순한 함정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단적인 예로 구축함의 탄생 목적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축함은 어뢰정이나 고속정 같은 소형 함정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대형 순양함이나 전함을 지키는 일종의 호위함이었던 셈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구축함은 원양 작전의 최소 기준을 받으시 충족하는 3,000톤급이었고 심지어 1,000톤급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호위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잠 능력을 추가하게 되고 때에 따라 방공 임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순양함보다 배수량이 큰 10,000톤 이상의 구축함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정리하자면 소형 함정으로는 임무의 한계상 대형 함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란체스터 법칙의 제2법칙, 리베르타의 법칙을 따른다면
작은 함정이 큰 함정을 상대하기 위해선 제곱 이상의 화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전에서는 톤 총수, 다시 말해 배수량에 수반되는 성능의 차이가 절대적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한 해전을 단순화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작 대한민국 같은 첨단 해군을 보유한 선진국에서는 최대한 배수량은 줄이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항 작전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슷한 크기일 경우 함정이 최대한 가벼운 게 유리한데요. 또한 가벼운 함정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포탄과 미사일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도 필요한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함정들은 대부분 강철과 알루미늄 등으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대신 최대한 엔진을 키워서 함정의 힘을 올리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통칭 CFRP를 함정 건조에 적용하는 모의 설계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외신과 군사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선 기술은 물론 소재 기술까지 세계 최정상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CFRP 함정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그때야말로 세계 해상 전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CFRP를 함정에 적용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건 미국과 스웨덴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해군 특수부대 상륙용 고속정 마크-V의 CFRP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마크-V는 길이 25m의 배수량은 고작 60톤에 불과해서 기술 실증 이상의 함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길이 72.6m, 혹 10.6m에 만재 배수량 640톤인 기스비급 초계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설계에 성공한 CFRP 함정도 총장 55.5m에 만재 배수량 443.4톤급 규모로 비스비급과 유사한데요. 비슷한 크기의 동급 경비함이 강철,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을 때의 평균 만재 배수량이 595.6톤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무려 25.6%나 중량 감축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연비는 무려 48%나 증가했고 최대 항속 거리는 198km나 넓어졌는데요. 심지어 함정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지면서 3배 이상의 포탄을 더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투력이 수직 상승한 건데요. 더군다나 CFRP함은 소재를 쌓아 올리는 적층형 건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스텔스 소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스비급 초계함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혁신적인 수준의 스텔스 성능인데요. 오죽하면 스텔스 성능이 하도 뛰어나서 영국, 프랑스 해협을 통과할 때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레이더 반사체를 추가 장착할 정도였고 그마저도 상선용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 않아서 영국 항만청이 따로 경고 방송까지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쯤이면 당장 CFRP를 함정 건조에 투입하지 않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투력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로 CFRP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CFRP가 상용화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CFRP로 만든 함정은 성능이 뛰어난 만큼 동급 배수량의 다른 함선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당초 6척 건조를 계획했다가 5척에서 사업을 취소했고 그것도 심지어 탑재 무장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 대한민국이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대한민국이 민간 합작으로 5년의 연구 끝에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게다가 국산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T1000급 탄소섬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T 뒤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가볍고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임을 의미하는데요. T1000급 이상의 탄소섬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유일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석권한 건데요. T700급 탄소섬유가 철에 비해 약 10배의 강도인 반면 T1000급 탄소섬유가 14배 이상의 강도라는 걸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최첨단 기술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저렴하게 T1000급 탄소섬유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함정 건조 기술이 적용된다면 방산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텐데요. 마침내 해상 전력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세계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한민국 함정이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